네, 안녕하세요. 네, 7시 30분이 되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어, 이 화면이 지금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화면이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단장님? 네, 제가 우선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학교 컴퓨터라서 이게 성능 때문에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예, 녹화가 잘 되는지 한번 나중에 테스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제대로 됐으면 그거 편집해서 조금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교육기획단 이제 컨설팅에 대한 설명회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세종 캠퍼스에서 그러면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또는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이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드미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대학을,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이 어디에 있을까, 그 대학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을 찾는 게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크리테리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세종 캠퍼스 학생들에게 어떤 전략이 좀 활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세종 캠퍼스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기획단의 컨설팅이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드미션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보통 학생들에게 대학교를 조사해 와라라거나 또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 아예 굉장히 피상적인 정보들만 가져옵니다. 주로 대학교 랭킹, 이름, 어느 나라에 있는지, 무슨 과가 있는지, 또는 그 대학교의 학비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정도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장학금의 정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 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전부 다 학교와 관련된 정보들 뿐이죠. 근데 정작 내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좀 놓치는 부분들이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그냥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기사로 제가 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4월 4일자, 금년도 4월 4일자의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미 대사관 이민 단속 입국 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이에요.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학생들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좀 강화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입국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공지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고지가 나간 이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비자가 취소됐다든지 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고 또는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조차, 그 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아닌 그런 경우에 영주권을 박탈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벌써 3명의 영주권자가 영주권 박탈당하고 추방당했죠. 이런 정책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그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좀 만만하지가 않죠. 이제는 과거처럼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뭘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어떤 제재라든지 제한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대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그 해당 국가에 유학을 갔을 때 손해보는 것은 없는지 피해보는 것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TKC 이거는 이제 동부 지역 한인 그 방송국이에요. 그 방송국에서 4월 3일인가요? 4월 3일자로 해서 이제 그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거를 이제 기사 홈페이지에 이제 기사로 실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유학 및 교환 비자 신청자가 대해서 SNS까지 샅샅이 뒤져라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미국 입국할 때 GS160을 쓰고 이제 그 비자 신청할 때 SNS 계정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터 통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년에 좀 강화된 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에 대한 대화까지도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 이미 발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까지 검열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야?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 그럼 검열한다는 뜻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이제 그 회자가 됐었고, 자녀들이 그래서 금년에 이제 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사관에서도 그거를 검열하지만 학생들이 입국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정상대로 다 받고 입국을 하죠.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그 렉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심사대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사대에서 학생을 계류하거나 거기에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생긴 거예요. 결국 학생들이 F1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나는 다 끝났어가 아니라 F1 비자 받은 이후에 이제 미국 땅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정책들도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서류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제 비자 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재정 서류를 부모님께서 이제 재정 서류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뭘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해놔야 되는 거죠. 실제 2주 전 또는 3주 전에 지금 보면 KBS 아메리카랑 SBS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렸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금되거나 또는 자국 내에서 이제 쫓겨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왔었고 처음 4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4월 달이 아니죠. 처음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벌써 2월 달인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3월 달에 콜롬비아 학생 중에서 이미 추방된 사례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때는 이제 독일인인데 미국 여성과 결혼한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텍사스 국경을 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금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하고 있고 입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학생들까지도 예외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이 과연 미국만 있는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주요 국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GBCS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먼저 미국을 좀 보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모든 외국인 대상 이거는 이제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이민이든 아니면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외국인이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SNS에 대한 모든 검열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SNS가 그 전에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주로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SNS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이
쓰면 안 되는, 쓰면은 조금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심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SNS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 중에서 보면 틱톡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현재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국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뭔가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제가 알기로 70일인가 뒤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이제 나의 자녀가 틱톡 계정을 쓰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탈퇴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어, 그리고 공항 내 검열 강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검열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런 검열에 대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도 이제 심사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의 그 작년부터 해서 가장 큰 바람이었죠.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소수 인종 정책에 대한 폐지 정책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할 때에 이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볼 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인사이트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학생이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은 소수 인종 정책, 즉 그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아니면 또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강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학지이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기회가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빚을 져서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가 되니까 이제 지원자 숫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특히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 그로 인해서 경쟁률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좀 심각한 경우는 이제 재작년 대비 10배 이상 지원자가 늘어난 대학도 있을 정도로 지원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때 경쟁률 자체가 좀 심각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말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활동도 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공인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잘 준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장학 혜택이나 이런 거는 더 축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일에 제가 이제 세종 갔을 때 이제 그때도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때 이제 교장 교감님 만나 뵙고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면 미국의 교육부 폐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어요. 교육부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연방 정부에서 각 주 정부로 가고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정돼 있던 예산 자체를 아예 다른 데로 다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교육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대학당 큰 규모의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4천억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하겠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장학금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대학이 고용하고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연구진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대학은 자구책으로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 시스템의 좋은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구 자금을 줄일 수 없으니까 장학제도라든지 특히 이제 자국인들에게 주는 장학제도를 줄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에게 향하는 장학제도는 폭은 넓힐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좀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미국으로 지원할 때는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주로 넘어가 볼게요. 호주도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도가 조금 급증한 국가여서 조금 오늘 사례 중에 넣었습니다. 호주는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날지에 대해서 다들 우려가 좀 컸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걸로는 우선은 비자를 받는 데에 따르는 기간과 비용이 거의 2배에서 4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 한 15만 원인가요? 그 정도 내야 됐다면 지금은 거의 한 3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간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하면 다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원자에 대한 인원 제한 정책은 조금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주 단위가 아니라 대학별로 TO를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외국인 학생을 정해진 숫자까지만 받겠다라는 게 이제 호주 정부의 이제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요번에 지원하는 학생들, 요번에 들어가는 학생이 아니고요. 요번에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워홀로 들어가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호주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방법이 총 4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메이저로 뽑히는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입학 방식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3가지 그 인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식들,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을 가거나 아니면 테이크 과정으로 가거나 또는 디플로마 과정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학 과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환해서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네, 3번째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 유럽으로 저희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재작년 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대한 인원 제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대학 합격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원활하게 가요. 근데 대학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는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을 안 시키는 그런 정책이 발동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국가들 중에서 오늘 제가 6개의 샘플 국가를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유학지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지로 뜨는 나라가 지금 여기 네덜란드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선호하는 국가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그런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 하더라도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장학제도가 잘 되어져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안전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또는 대학 교육이 주는 이점들, 그런데다 대학들의 랭킹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제 네덜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좀 작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한 것보다 작습니다. 근데도 그 작은 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가의 개수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한 대학에서 그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따질 때 그 대학에 이제 있는 학생들의 국적이 도대체 몇 개의 국적을 갖고 있는 몇 개의 국적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등록했는가 이거를 보고 국제화 지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0개국 이상의 이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 국제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들 중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들의 국제화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고요. 지금 화면 공유가 끊겼나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하고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학교에 반드시 그 나라의 현지에서 집을 구하지 않으면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한 정책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입학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프로세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지원하면 이제 조건부 합격을 먼저 주고 그 조건부 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입학 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최종 결정 지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로 넘어가 볼게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민 정책 및 유학생 유입에 대한 그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여기는 주 단위로 TO를 짰어요. 그래서 이민 인원에 대한 그 제한을 뒀습니다. 심지어 이제 몇 개 주에는 아예 외국인 학생을 뽑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작년에. 다행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이민을 간 또는 이미 유학을 간 캐나다로 유학을 간 그런 이민자들 또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우선 정책을 먼저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든 떠나든 뭔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순서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라는 게 캐나다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정책들이 지금 강화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현재 고3 또는 현재 고2의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홍콩 또는 일본 또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제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재정 및 장학 기회를 자꾸 확대하고자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정부라든지 각국의 국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기숙사를 오히려 2배 이상 확장을 하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자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유학생 장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책들의 변화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립대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물론 사립대 수준보다 많이 비싸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홍콩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랑 1대1의 비율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내리지 않는 이상 홍콩 달러도 이제 동시에 이제 조금 고점에 찍혀 있어서 학비를 계산해 보면 조금 비싸게 현재는 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이제 환율 영향,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은 학생들보다는 사실 부모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4월 2일 기준으로 제가 환율을 좀 적어봤는데, 미국 1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463원. 오늘 보니까 66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687원, 유로 같은 경우는 1,608원, 그 다음에 홍콩 1달러가 188원, 일본의 1엔이 10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COA라고 해서 미국이 아니라 각 대학교의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즉 이제 그 학비 및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볼 건데요. COA는 튜이션 비, 그러니까 학비에다가 룸앤보드라고 불리는 기숙사비 및 식비,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도서관 사용료나 대학교 시설 사용료 또는 체육관 사용료 또는 각종 보험료라든지 교통비, 책값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퍼듀 대학교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퍼듀 대학교는 미국에서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그나마 좀 저렴한 학교고요. 그러면서도 랭크가 되게 높은 학교죠. 자, 미국 달러로 금년도 기준 학비가 3만 불입니다. 그리고 룸앤보드는 12,000불 정도 나와요. 그 두 개를 더하면 지금 42,000불이죠. 42,000불 가지고는 사실 유학을 못 합니다. 비자도 안 나와요. 근데 비자까지 받으려면 엑스트라 피로 약 10,000불 정도가 추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52,000불이고요. 근데 52,000불은 이거는 정말 최소 비용입니다. 이걸로는 학생들이 생활을 못 합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비행기 값도 필요할 거고, 현지 교통비라든지, 대학에서 참여하는 여러 실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진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도 참여할 때 다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나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자를 받기 위한 최소 비용인데 52,000불이에요. 이거를 요 환율에다 대충 계산을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는 싸지만 장학금이 거의 없는 학교예요. 즉 이만큼의 비용을 거의 그대로 낼 수 있어야
이 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데다 한 가지 추가로 생각해야 될 거는 annual increasing rate이에요. 매년 일정 부분의 비율로 학비는 상승을 합니다. 미국 물가도 계속 올라가죠.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불과 한 달 사이에 물가가 30% 가까이 올랐다. 뭐 이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학비는 4에서 8% 정도, 지금 이 학교가 중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고요. 그래서 4에서 8% 정도의 인상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내년에도 금년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3만 불을 내겠지만 내년에도 3만 불을 내진 않아요. 내년은 여기서 4에서 8%가 인상된 금액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다시 4에서 8%가 또 인상된 걸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보증을 하실 때 최소 5년 정도의 그 학비를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그 어피더빗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 보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되고요. 지금 12학년이 돼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사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9학년 또는 10학년 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금 저축이 필요하면 저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을 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 보면 금액이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 공식에 대비해서 보면은 조금 다른 값들이 좀 나오는데 현재 미국이 이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예시를 설명드렸을 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을 산출해 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대학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크리테리아를 좀 가져왔어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미 세종 캠퍼스 12학년 학생들은 한 번씩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로도 한 번씩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을 체크를 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크리테리아가 뭔지, 나에게 필요한 크리테리아가 뭔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해서 과제로 내준 적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로케이션이죠. 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국에서 좀 가까운 데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멀리 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제 굉장히 좀 가까운 데 있어서 주말에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상담했던 학생 중에 한 명도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좋지, 제주도보다 비행기가 싸니까. 그죠?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도쿄 가는 게 현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아이들이 힘들면 그냥 한 번씩 올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집에 왔다가 부모님 만나고 다시 주일 날 가고 이것도 가능한 플랜이 나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조금 비행기가 거기는 한 6시간 정도 걸리지만 4시간에서 6시간 걸리죠. 그렇지만 거기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홍콩 폴리텍에 있는 교수님을 한번 뵀었을 때 그분이 거의 10년째 이제 주말 부부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인데 어떻게 주말 부부를 사시지? 한국 교수님입니다. 어떻게 주말 부부를 사실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 주말마다 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매 주말마다 한국을 가지? 근데 6시간씩, 홍콩이니까 4시간이죠. 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주말에 가족들하고 있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학생들에게 이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다 가까이 있다가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안정감이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은 또 자녀들과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드미션 프로파일이에요. 각 대학별로 보면은 어떤 성적을 받는지, 공인 성적이 뭐가 필요한지, GPA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어떤지, 또는 이 학교가 클래스 랭크를 요구하는 학교인지 아닌지, 또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평균 성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카데믹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좀 놓친다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만 살펴보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주로 학생들이 보는 거는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남들에게 얼만큼 잘 알려져 있는 대학인가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서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서를 쓰고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없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공허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학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저는 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크리테리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뭔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부분에서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메이저를 과연 대학이 제공하는가 또는 유사한 메이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메이저로 갔을 때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통계학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가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갔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대학이 그 과정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를 아예 옮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학생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자기 경험의 그 깊이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어디죠? 교육, 그 캐리스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 중에 한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국 대학생 중에서 약 74%의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더라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그 정도 바꿔요. 한국 대학에서. 자, 그럼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의 전공 바꾸는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80%가 넘습니다. 굉장히 자주 바꿉니다. 학생들이. 한국보다 바꾸기가 더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에 가서 보니 너무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개 대학이 제공하는 전공의 개수가 100개가 안 넘죠. 많아봤자 7, 8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국립대학이나 대학 그 정도로 나오고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50개에서 7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작은 대학이 전공이 150개, 큰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미시간 대학 같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무려 400개 이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 말은 한국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서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전공들과 학업의 기회들이 있다는 걸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눈이 뜨이니까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전공을 바꾸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좀 더 확장해서 고민하게 되죠. 근데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을 갔을 때에 나중에 학교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입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좀 고민해야 될 거는 그 각 대학별로, 각 전공별로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놓쳐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아니면은 아시아 쪽 대학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즉 11학년 때 AP 시험을 1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세 과목을 봤는데 대학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AP 과목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졸업하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에 이제 갖게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학생과 교수진의 그 레이쇼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제 교수 1인당 감당해야 되는 학생 수가 굉장히 큰 경우는 사실 대학에서 케어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1년의 대학 교수를 만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고요. 네 번째 크리테리아는 하우징입니다. 기숙사가 있는가? 기숙사가 있어야 이제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숙사가 있다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거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밀 플랜들은 어떤 게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만약 기숙사를 쓰지 않고 오프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러면은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고 집값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되게 큰 부분이긴 합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보스턴 쪽으로 대학을 간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2학년까지만 다니고 3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 제가 왜 휴학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교가 1학년까지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데 2학년 때부터 기숙사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대학을 2학년은 집을 구해서 어떻게든 살았는데 보스턴 물가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예, 한 달에 아파트 값만 그 3명, 4명이 이제 쉐어하우스를 이 친구가 구했는데 어, 4명이 따로따로 이제 집값을 내는 거예요. 자기 쓰는 방을. 근데 그 친구가 내는 방값이 한 달에, 250만 원을 냈다고 했거든요. 자, 아파트니까 방학 때도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10달이면 2,5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아니고 보증금도 내야 되죠. 그 보증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그렇게 기숙사 바깥에서 오프캠퍼스 생활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휴학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놓치거나 부모님이 놓쳤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사이즈예요. 이거는 이제 학교의 진짜 피지컬 사이즈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학 등록한 학생 수자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큰 학교를 선호하는지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지 작은 클래스룸을 선호하는지 대형 강의실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컬리지 익스펜시스 이거는 이제 투이션 피, 그다음에 룸앤보드, 그다음에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그 장학금 또는 재정 보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일할 수 있는 워크 스터디 기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디까지 제공이 되고 또 국제 학생으로서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학교의 시설들, 그리고 예를 들어 공대를 갔는데 랩실이 없다 이러면 실험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 그리고 다른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대학을 최근에 다녔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를 하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학교의 타입들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살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네. 지금은 이제 세종 학생들을 위한 그러면 효과적인 전략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음성 문경 또는 미국 캠퍼스 학생들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에는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오히려 이제 첫 회부터 1회, 2회, 3회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랑 MOU 되어져 있는 대학들, 그리고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대학들, 이런 학교들을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MOU 대학들만 하더라도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좀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GC 캠퍼스에 있는 대학들도 무려 5개가 있죠. 공대부터 모든 전공이 다 있습니다. 공과대학도 있고 바이오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계열, 인문학 계열을 빼놓고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지원 자격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내 대학교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검정고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요거는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그 2028년도 입시의 변화 때문에 금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이 됐잖아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문제들 때문에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퇴율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고교학점제의 시스템 안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생활기록부가 불리할 거를 염두에 둬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에 있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은 못 받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세종 캠퍼스는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죠. 처음부터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교육적 목표나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하고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자격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자격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하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거라면, 금년도에 이제 고3 학생들보다는, 금년도 12학년 학생보다는 내년 12학년 학생들에겐 좀 더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내후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 캠퍼스 학생들은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국내 대학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타겟팅입니다. 즉, 이제 미국 대학이 사실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게, 최소한 앞으로 3년에서 4년은 갈 거라고 보고요. 그 영향력이 최대로는 한 7년 정도는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대학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같은 그 고환율, 고관세 정책을 계속 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면, 이제, 미국 유학이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학비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조금 어렵다면 또 다른 기회를 찾는 거죠. 우리랑 MOU 되어 있는 학교들도 미국만 있지는 않거든요. 일본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 대학들은 MOU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사립대학이랑 학비가 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보다 훨씬 더 그 세계에서 인정 잘 받고 있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럴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도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중국 유학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전략적 타겟에서는 뺐습니다. 유럽 대학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그 교육비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네덜란드는 국립대학으로 가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으로 갑니다. 독일의 사립대학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학비가 사실 싸진 않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장학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1년에 학비랑 기숙사비, 식비까지 해서 약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로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장학금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장학금을 염두에 둔다는 얘기는 내신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공인시험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독일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독일에서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해서 그 튜이션 디퍼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디퍼럴이라는 게 결국 재정 보조를 받으면 그거를 그 갚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미루는 연한에 대한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0년이에요. 10년 안에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고요. 10년 안에 만약에 못 갚으면 갚아야 되는 의무가 그냥 사라집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그 가장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누군가에 귀속되거나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독일 평균 그 근로자의 임금, 그 연봉 수준 미만이 될 경우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독일 평균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연 4만 유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6,5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만큼 뒤로 계속 연장을 하다가 이제 언젠가 시기가 되면 그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비가 아주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잡고 나서 보통은 2, 3년 안에 다 갚기는 해요. 저희 학생들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디퍼럴 제도까지 다 활용을 하게 되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기숙사비까지 해서 약 1,500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제도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해봐야겠죠. 다양한 장학제도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또 활용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 대학 등도 이제 또 다른 옵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관련해서는 11학년 여름 때까지는 가급적 좀 빨리 끝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AP 시험이나 SAT 시험 또는 토플 시험 같은 경우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P 시험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전략으로 제가 좀 써놓은 겁니다. 10에서 11학년 중에는 한 과목 이상, 그리고 12학년 중에는 두 과목 이상을 응시해서 전부 다 3점 이상, 또는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5점 이상, 5점을 다 붙는 거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하긴 하는데, 5과목에서 7과목 정도 응시해서 5점을 받는 학생과 또 3과목에서 5점을 받는 경우랑 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도 좀 달라지고, 근데 어쨌든 이 AP 시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MOU 돼 있는 대학이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좀 더 노려본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기회들이 또 있고요.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나 뭐 영국, 뭐 이런 호주, 호주는 아니네요. 영국 또는 어디죠? 뭐 이런 나라들에 지원할 때는 SAT 없이 AP만으로 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해볼 수 있게끔 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SAT나 ACT 시험 같은 경우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학생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대학에 제출할 게 아니라면요. 그렇다면은 필요한 학생들과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좀 써놨는데,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른 캠퍼스, 그러니까 음성, 문경, 미국 캠퍼스 대비 빠른 진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이건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올해 10학년이나 11학년 여름까지는 뭔가 진로 의사 결정을 좀 내려서 그 다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좀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시험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토플 시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본 대학에 이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SAT가 점수가 높고 또는 토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학금이 잘 나옵니다. 그런 기회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스쿨의 강점을 좀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학생들이 이제 그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면 집에 가잖아요. 요즘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이제 평일날은 어쨌든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이들이 온전히 자기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방학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음성이나 문경 캠퍼스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좀 아이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공부했으니까 집에서 그냥 쉬고 그냥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작년에 제가 학생들 상담하면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뒤에 자녀들 안 계시죠? 네. 예, 부모님들 계신 줄로 알고 제가 약간 고발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 이렇게 과제를 준 게 있어요. 어떤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한 학기가 지나도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바쁘대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렇게 바빴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서 평소에는 몇 시에 자냐? 잠잘 때까지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죠. 근데 아이들이 평균 자는 시간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새벽 2시에서 3시. 특히 남학생들. 그때쯤 자고 여학생들도 한 2시 정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냐 물어봤죠. 책을 보니? 아니면 공부하니? 영어 공부하나? 물어봤더니 남학생들의 대답이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게임합니다. 친구들끼리 온라인에서 모여서. 그래서 게임하느라고 그 귀한 시간들을 쓴다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는 약간 꼰대 같은 교사일지는 모르겠는데 좀 답답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시간을 이렇게 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세종 학생들을 만났을 때 다른 캠퍼스 학생들은 기숙사 있잖아요. 9시 반에 점호하고 10시 되면 아이들이 이제 취침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주말도 주말 프로그램 돌잖아요. 근데 세종 학생들은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자유가 아이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 이거를 좀 더 자기 개발적인 부분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번 연도 입시 결과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교육기획단 통해서 이제 원서 썼던 학생들에 대한 결과들하고 저희랑 이제 그 연락하면서 이제 편입학 준비했던 학생들의 그 결과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대학 이름을 일일이 이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내에서는 랭킹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까지 하려고 하면 페이지가 너무 많아져서 그 줄여서 쓸 수 있는 만큼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시 칼리지, 교양 중심 대학들이죠. 거기 학교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대학이랑 음악대학 쪽에 이제 합격한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호주에도 이렇게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벨기에, 이거는 이제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학교, 그리고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여기에 보면은 두 개 학교가 이름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요 두 개 학교 연합으로 만들어진 거는 네덜란드의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해서 두 개 학교 연합으로 만든 교양 중심 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트벤테 VU 이렇게 그 학교 이름은 그냥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그 트벤테는 원래 그 엔쉐데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쪽 지역이 아니고 암스테르담에 이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벤테 요 학교는 네덜란드의 3TU 그 3대 공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스트리트 틸버크 대학교, 그다음에 스페인의 이제 레르시 말베아, 영국의 브리스톨, 그다음에 셰필드. 요 두 개 학교는 그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러셀 그룹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본머스 대학교, 러프버러 대학교. 그리고 홍콩은 상위권에 있는 5개 대학을 다 쓸었죠. 그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CTU, 그다음에 불리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조치대학교,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리츠메이칸 대학교, 그다음에 국내대학교 이렇게 있고 앞에 위에가 이제 그 4년제 대학이고요. 밑에가 이제 그 전문대학 및 그 산업대학교입니다. 이번에 받은 이제 장학 총액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랑 이제 그 컨설팅 했던 학생들이 받은 학생들인데 캠퍼스별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요. 총액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이 지금 4월 2일 기준 제가 환율을 적용했거든요. 네, 총액이 약 4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제 아직 심사 중인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대학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대학 결과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예, 이렇게 세 군데 국가는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국가들은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취합은 한 7월 중순 정도, 7월 20일 정도 돼야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거의 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핏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현재 이제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그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감면을 이번에 적용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GBCS 학생들은 외부 학생 대비 40%를 감면을 우선 해놓는데 거기에서 추가 10%를 더 그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12학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한해서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을 적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교장님과도 좀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와 관련해서는 분할 납부 약정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약정서는 저희가 따로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그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요청하시는 대로 이제 약정서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학기에 이제 카카오톡 저희 채널 통해서 아마 그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미국 대학 그 세미나 있었다라고 안내 받으셨을 거고 다음 주도 그렇고 거의 매주 지금 세미나가 한 회에서 2회 정도씩 계속해서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지는 이제 컨설팅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그 세미나만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별도 비용을 또 받고
이제 원래는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종 학생들은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학년 학생들만 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만 가니까요. 그래서 진로 수업 시간대에 시간을 별도로 떼서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집어 넣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필요한 서류들도 수업 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인가요? 그죠? 예, 중간고사 이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대략적인 기간은 한 8주에서 9주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때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모든 학생들이 과제가 많다라고 집에 가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꼭 이거 다 해야 되는 거다라고 잘 받아주시고 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한동일의 공부법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그 한동일 교수님은 좀 아시죠? 예, 서강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시고, 라티너 수업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해지셨죠? 예,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에 대한 거를 하나 좀 남기셨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되게 필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길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가 다른 어느 곳에 도착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지나치세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입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이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1학년이든 12학년이든. 근데 달려가면서 보면 중간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중간에 나를 유혹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의 시선을 뺏는 것들도 많습니다.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보일 때 시선을 뺏기면 내가 여기서 그만 멈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었는데 잠깐 쉬어도 되지 않을까? 또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스텝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라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멈추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지나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의 시선을 뺏는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내가 목표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원서를 다시 쓸까? 아니면은 뭐 군대 갔다 와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시작해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성인들이 하는 말들이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 입시가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 중간에 좀 멈춰서 포기하지 않도록, 또는 중간에 멈춰서 거기서 그냥 자족하고 끝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세종 학생들이 처음 입시를 지금 치르잖아요. 그런 만큼 저도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거나 또는 저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사실상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지금 거의 1시간을 계속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뭐 채창에 잠깐 남겨주시면 질문 몇 가지만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없으시면 예, 교장님 혹시 마무리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해외로 신학과를 가는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도 많이 있고요, 해외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으로 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시카고로 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나 아니면은 중부 쪽으로 간 친구들 좀 있고, 동부나 서부 쪽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컬리지가 그 미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그 리버럴치 칼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립대학교예요. 그래서 그 조금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버럴치 칼리지 같은 경우 사립대학이라서 좀 저렴한 데는 4만 불 정도지만 학비가요. 근데 이제 그 좀 비싼 데는 7만 불까지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보통 한 12,000에서 15,0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하면 대략 한 6만 5천에서 이제 8만 5천, 한 최대 9만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국립대는, 네, 제가 독일의 국립대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이제 독일의 국립대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원 자격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 1학년을 담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수능 시험 성적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독일 국립대 같은 경우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스튜디언 콜레기라는 과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대학교 1학년을 졸업했거나 1학년을 마쳤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갈 수 있는 방식이고요. 반드시 수능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4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과목은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 반드시 봐야 되죠. 영어 봐야 되고요.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또는 사탐, 지금 도시공학과로 갈 경우는 과탐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수를 채우고 모든 과목이 다 4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평균도 4등급 이상 받아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독일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독일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그 A1부터 C2까지 해서 총 6단계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B1, 그 중급 레벨의 이제 수준을 따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언 콜렉이라는 과정으로 가고 스튜디언 콜렉에서 최소 2학기 이상을 공부를 하고요. 그 2학기 동안의 성적 및 졸업 시험을 통과를 하면 대학교 국립대로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방식이 들어간 다음에 그 독일 대학으로 그 독일어 시험, 그 독일어 시험은 C1을 따야 됩니다. 가장 그 C2는 네이티브 단계고요. 네이티브 단계 바로 아래가 C1인데 그 단계를 따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갈 때는 수능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2학년 성적까지만 있으면 되고요. 그 기준으로 그 독일어 시험 능력만 독일어 시험만 통과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C1 레벨의 독일어 시험 자격이 필요하고요. 보통 독일어 C1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국립대를 갈 수 있고요. 독일 국립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학비는 없습니다. 국내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제 알아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대 쓰는 경우에 사실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거죠. 또는 면접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위해서 별도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저희랑 하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만 한다라고 하면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비용을 전체를 다 외우질 못해서 그런데 한 150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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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 네. 저희 1시간 넘게 이렇게 좀 들어주시느라고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녹화가 정상대로 됐는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앞에 부분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녹화가 돼서 제가 좀 미리 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편집해놓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그 링크가 만들어지면 교무실장님이나 또는 교장님 통해서 부모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교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또 세종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종에 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는 1대1 채팅, 저희 그 카카오톡 채널에 교육기획원, 글로벌 교육기획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 채널로 바로 연결이 돼요. 거기 가입하셔서 그 1대1 채팅 기능을 활용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장님, 마지막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녁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 18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광훈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나라별로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급박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12학년들 특별히 그리고 11학년부터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꿈꾸고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이 기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도 지혜로워야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엄밀히 말하면 아직 학생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부모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조언도 해주고 또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지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도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부모님들 대상으로 각각 저와 그리고 저희 교감님 그리고 교무실장님 정도 해서 같이 모여서 진로 진학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을 좀 잡은 다음에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릴 때 꼭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의견 모아 주시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서 우리 학생들 잘 지도하고 또한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학생들 지도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다른 제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컨설팅 이미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서 세종 캠퍼스 학생들한테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같이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 설명회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웨비나 또는
그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세종 학생들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그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기 그 자녀들의 그 클래스룸에 그 칼리지 어드미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룸에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아이들이 내 자녀가 일본 대학에 가고 싶은데라고 또는 관심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도 일본 대학 설명회가 있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대학 설명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자녀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부모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같이 들어가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장님 네.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10학년, 1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4월 21일 날 월요일인데요. 이때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4개 대학을 방문하고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학생들이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갔다 왔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수학하게 하시고 또한 잘 공부하고 바른 인성과 바른 지성을 기르고 또한 이제 열매 맺는 단계에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열매들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12학년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11학년, 10학년, 9학년 모든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셔서 잘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그 좋은 열매들을 다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정한문 단장님께서 잘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더 축복으로 은혜로 부어주시고 정말 마지막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통화는 여기서 바로 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